갈등에 넘어간다면 우선 최근에 그 현 국제 정세의 위기는 무엇보다도 이른바 그 유엔이 그동안에 평화의 중재자 기능을 했었는데 최근의 정세를 보면은 그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었고 또 러시아가 조지아 침공,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동아시아에서는 중국발 위험성이 리스크가 계속 얘기되고 있을 정도로 사실상 유엔 안보리의 중요한 국가인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이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바람에 아무래도 이제 국제 질서가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이런 국제 분쟁에 개입을 하는 와중에 올 1월 1일자로 해서 브릭스가 또 이제 추가로 5개국에서 6나라가 추가돼서 11개국으로 이제 발족을 했고 또 나토가 이제 핀란드에 이어서 스웨덴이 이제 얼마 전에 나토 가입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국제 질서가 변하는데 사실 이제 미국이나 일본, 이 서방 국가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이 규칙 기반 질서를 얘기를 합니다. 그 주로 이제 미국이 얘기하는 거는 중국이 규칙 기반 질서를 위반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제 작년 3월 달에 중러 정상 공동성명에서 보면은 반대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중심으로 하는 국제 체제,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존중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그 김정석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규칙 기반의 질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규칙을 누가 만든 것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것을 서방 세계가 중국과 러시아에 강요하는 거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법, 다시 말해 유엔이라든지 유엔을 중요한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서방 중심이 아니라 서방과 또 중국과 러시아, 그다음 제3세계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만든 질서가 어떻게 보면 유엔의 질서고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 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충돌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키신저 같은 이제 그 국제정치 현실주의자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계속 반대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사실은 러시아의 냉전 이후에 러시아의 지위에 대해서 키신저 같은 현실주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그 아까 뭐 다른 부분들은 뭐 다 제가 뭐 이의 제기할 부분은 거의 없고요. 다 동의하고요. 아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관련돼서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에 대해서 마치 그 하마스와 북한을 동일시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마스 전쟁을 보고 뭐 북한도 그런 유사한 테러를 저지르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본질적으로 하마스와 북한이 다른 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하마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독립운동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장 단체고 테러 단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독립운동 단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목적으로 하는 독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뭐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테러가 됐든 전쟁을 했든 뭐 납치가 됐든 이걸 할 수밖에 없는 반면에 북한의 경우는 통일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내세웠던 통일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국토안정이죠. 김일성이 한국전쟁 일으켰을 때 얘기했던 것이 국토안정인데 사실은 그러나 지금은 북한이 이른바 국가의 3요소라고 할 수 있는 영토와 국민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제법상으로 독립된 주권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이 하마스와 같은 동일한 행동을 할 이유가 일단 없고요. 인구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기도 하고죠. 또 하나는 금년 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한 것처럼 두 개의 국가로 남북 관계를 재정의했기 때문에 사실은 통일 전쟁 자체도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민족해방 전쟁이나 또는 북반구에 이은 한반도 전체에 대한 뭐 민족 해방 이런 얘기들이 다 사라진 것은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하마스와 북한의 차별성을 더욱 분명히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특히 뭐 신원식 국방장관이나 뭐 현 정부에서 하마스에 빗대 가지고 북한의 어떤 도발을 얘기하는 것은 난센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브레진스키가 얘기했던
미국이 제태했을 때 위험에 처할 8개 나라 가운데에서 사실은 대부분 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제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의 경우도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했고, 얼마 전엔 뭐 파키스탄의 직접적 공격 목표는 아니었지만 파키스탄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이른바 이제 그 반이란 단체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란에 의한 공격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파키스탄의 반격이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남아있는 온전한 지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김정석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대만과 한국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대만 침공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뭐 아주 극단적인 얘기하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 언론이 미국의 이른바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 또는 미국 언론의 이런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오히려 중국 위험론을 너무 부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대만 침공 요인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2022년 10월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 가능성을 얘기했고요. 또 그 2027년입니다. 2027년은 시진핑 주석이 4연임을 시도할 수 있는 21차 당대회가 있는 해기도 하고요. 또 중국 인민해방군이 창설 100주년이 된 해가 2027년입니다. 1927년도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만들어졌는데 중국 인민해방군 논리로 본다면은 모두 다 해방됐는데 아직 해방을 이루지 못한 지역은 대만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뭐 구체적인 그 위험성은 아니지만 충분히 남아 있고 또 여러 가지 아까 김정석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3가지 전쟁 발발 결로 얘기했듯이 그런 위험성이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대하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리스크를 또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선택과 관련돼서 대만이 중국에 복속됐을 때 또는 복속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 여러 가지 그 중국발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배타적 경제 수역과 관련돼서 경제 획정 문제에서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른바 형평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이제 중국과 한국 간의 중간선 원칙을 주장하는 반면에 중국 형평의 원칙을 얘기하면서 서해의 경우도 3분의 2가 중국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뭐그 통제권하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이어도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중국의 관할권에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경우도 대만은 이제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양안에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 사이에 있는 대만 해협에 대해서도 완전한 이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해석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해 통항권을 인정하는데 중국의 경우는 일반적인 의미의 무해 통항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안국의 국익을 존중해야 된다는 이름을 내세우면서 제3국의 어떤 군함이라든지 정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관공선이라고 그러죠. 관공선이 지나갈 때는 해당국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고하고 또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는 대만 해역은 물론이고 대만이 복직될 경우 200캐리면은 거의 뭐 남중국의 동중국의 대부분이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특히 일본은 태평양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사실상 완전히 이제 그 일본과 중국 사이에 막히게 됩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중국발 리스크에 대해서는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때서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북한과 관련돼서 아까 15분이라서 좀 제가 시간 채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전략 노선과 관련돼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남조선 평정 얘기가 나와가지고 일부 전문가들은 마치 북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조건부입니다. 한국이나 또는 한미연합군이 먼저 북한을 침공하면은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반격을 해서 남조선을 완전히 평정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른바 조건부 평정론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면 한국이나 미국이 도발하지 않으면 북한도 군사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고 그런 의미에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북한이 전쟁을 결심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그 미국의 어떤 안보 전문가들이 좀 과대평가한 게 아닌가. 아까 김종수 박사님 얘기하신 것과 완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영토 안정론을 얘기합니다. 영토 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김일성이 아까 말씀드린 남침 전쟁을 할 때 이른바 통일을 명분으로 얘기한 것이거든요. 민족해방. 하지만 북한의 경우는 특히 이번에 두 개의 적대 국가를 얘기하면서 통일 가능성을 배제했기 때문에 오히려 통일 전쟁을 의미하는 영토 안정론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어떤 선제적 공격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그 말 자체에서는 뭐 담겨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NLL 문제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두 개의 국가를 얘기했기 때문에 특히 국경선 문제를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육상의 경우는 이미 이제 군사분계선이 있어서 문제가 안 되지만 해상의 경계선은 휴전협정, 정전협정에서도 NLL이 합의된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NLL을 얘기하고 있고 북한은 이른바 경비 개선을 얘기하고 있는데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결국 NLL에서 무력 도발하지 않겠냐라는 가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연평도하고 소청도 대청도 사이가 47일입니다. 근데 유엔 해양법상으로는 12일이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23일이는 공해가 됩니다. 이 공해의 경우는 유엔 해양법상으로 보면은 상대국을 봉사하는 성격의 해양 경계선을 그을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이 그동안에는 하나의 국가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유엔 해양법 재판소라든지 또는 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하지 않았지만 아마 북한이 무력 침공할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은 두 개 국가론에 따른다면 바로 유엔 해양법 재판소에 아마 제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은 현재까지로 본다면 아마 북한이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꾸로 우리가 이제 서해 경계선을 놓고 국제법 위반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3년도에 필리핀 근처에 있는 스프레틀리 군도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그 영토 분쟁이 있을 때 결국은 이제 상설 중재재판에 제소해서 2016년도에 필리핀이 이겼죠. 그러나 중국이 이제 이걸 무시하고 있는 상태인데 결국 이걸 근거로 해서 미국이 이제 필리핀 편에 들어서 이른바 항행의 자유 항행 작전을 이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이 이제 이른바 전쟁 공간의 확대에 이어서 전장 공간의 확대를 이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북한이 사실은 뭐 미국을 직접 공격할 의사가 없을 거라고 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데 결국 이 부분은 결국은 한국 전쟁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한국 전쟁 당시에는 한반도를 겨냥해서 전쟁을 준비했는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고 보니까 오키나와나 괌, 하와이, 미 본토에서 전시 증원군이 오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억제하기 위한 응징적 억제 전략 그리고 거부적 억제 전략으로 북한이 이제 아마 이런 시도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저는 한반도 정세가 매우 불안정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결국은 저는 이제 기본적인 원칙은 햇볕 정책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햇볕 정책의 기본적인 내용은 사실은 이제 두 개 국가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완전한 국가가 되기 이전까지 우리가 3단계 통일 방안에서 얘기하는 화해 협력, 그다음에 남북연합은 결국 두 개의 국가인 상태에서 우리가 북한의 무력 도발은 용인하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는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방식.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현 단계에서 우리가 대북 정책으로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한반도에서의 뭐 과거 같은 완전한 비핵화라든지 평화체제 구축은 어려움을 겪겠지만 적어도 평화 관리라는 차원에서 우리의 대북 정책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적어도 병존, 그러니까 남북 간의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토론문이 준비되어 있어서 올라왔습니다. 예, 맹 교수님, 토론해 주시죠. 예, 토론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예, 들립니다. 예, 제가 지금 저 외부에 있어가지고 이제 조건이 안 좋은데요. 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괜찮습니다. 네네. 예, 김정수 박사님의 발표 그리고 조승열 박사님의 토론 잘 들었고요. 저도 뭐 큰 틀에서는 거의 동의하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제 김정석 박사님의 이 발제문을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 생각했던 거를 좀 거칠지만 좀 정리해 봤고요. 그 중에서 각 조금씩 이렇게 의문이 드는 거에 대해서는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것들은 중간중간에 좀 질문도 드리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그 일본을 쭉 이 관찰하는 사람으로서 동아시아 정세 그리고 한반도의 상황, 그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길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던 거를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큰 틀에 봐가지고는 저 김정석 박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The End of History의 그 종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이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확인해 보고 싶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유럽 한복판의 영토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정의를 썼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다른 생각을 좀 같이 해봐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유럽 한복판으로 전쟁이 오지 못하도록 전쟁의 여파를 차단하기 위한 전쟁이다. 유럽의 주변으로 이 전쟁을 몰아가고 있는 전쟁의 주변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영토 전복 전쟁이라고 하는 식으로 정의해버리면은 굉장히 선택의 여지가 없어져 버린다. 그리고 실상에 그게 맞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좀 그렇게 보지 않고요. 뭐 러시아의 간섭 전쟁 그리고 러시아의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무능화라고 하는 것이 목표가 되고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물론 러시아의 의도가 영토 전복 전쟁이 아니라고 해서 우크라이나의 목표가 영토 안정이라고 하는 목표가 아닐 수는 없다. 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영토 안정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목표라고 하는 점에서 비대칭적인 거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하마스의 충격적인 테러라고 하는 관점도 어, 뭐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그거로 정리해 버리게 되면은 굉장히 소화병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한편으로는 저희 민족 해방 투쟁을 해왔던 저희 입장에서도 테러라고 하는 관점으로 정리해 버렸을 경우에는 우리 역사를 정리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생기는 데다가 이 테러라고 해버리면 아까 영토 전복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엮여서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절대적인 악이라고 하는 거를 상정해 두고 이 전쟁 선으로서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쟁관이 성립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협소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는 전쟁이고 거의 십자군 전쟁처럼 전쟁을 하고 있지만 다가올 전쟁으로 상정하고 있는 중국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이렇게 상정할 수가 있는가? 무슨 얘기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무슨 뭐 권위주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처럼 얘기되어지는 것처럼 중국을 악으로 놓고 거기에서 인류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어떤 선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like-minded countries라고 하는 개념까지 동원을 해서 그런 전쟁관이라고 하는 거를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 이후로는 그러한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얘기 많이 되는 거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리버럴들이 전향해서 생긴 네오콘들 그들이 만든 기획의 위선을 거의 그대로 드러낸 전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포함해서요. 가자도 물론 그렇지만은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아까 조정열 박사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규칙 기반 자유주의 질서라고 하는 질서는 실상은 권력 기반 현실주의 국제 질서였을 뿐이고, 뭐 그거를 이제 힘이 있고 돈이 있을 때는 우아하게 포장을 해서 규칙 기반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얘기를 했지만, 힘이 쇠락하고 있고 돈에서도 권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게 포장지가 뜯겨져 나가 있는 상황에서 포장지를 다시 쌀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권력 기반 현실주의 국제 정치라고 하는 게 그대로 그냥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 그런데 그 권력 기반 현실주의 국제 정치, 국제 질서를 유지할 힘이 그렇게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 지금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이 총체적으로 절대선의 실현이라고 하는 신의 의지가 전개되는 과정으로서 역사라고 하는 것이 드디어 종언을 맞이하고 있다. 뭐 좀 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칸트적인 해결적인 그런 세계관,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총체적으로 폐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무신론의 세계다, 신이 없는 세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역사의 종언인데, 신이 없는 세계라고 하는 데서 이른바 현실주의 국제정치가 탄생을 했는데, 그 지혜를 지금 우리가 살려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전쟁을 막지도 못하고 전쟁을 끝내지도 못하는 지금 이러한 상황은 국제정치학의 실패인 것이고, 국제정치학을 만들어낸 미국적인 학문의 실패인 것이고,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종언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역사의 종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종언이다. 역사 시대의 새로운 시작이 아니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 해도 그게 바로 중국의 시대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고요. 저는 미국 여집합의 시대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이제 지금 얘기되고 있는 뭐 글로벌 사우스니 뭐니 그런 얘기들인데, 미국과 G7,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그 사이에 있는 글로벌 사우스, 그렇게 되지만은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것도 퉁치지 말고 그 안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근데 글로벌 사우스 안에서 이제 액터로 나설 수 있는 나라들이 있고 좀 그렇지 못한 나라들도 있을 것 같다. 이거는 조금 더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음, 그렇다면은 지금 그 무너지고 있는 것은 규칙 기반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아니라 권력 기반 현실주의 국제 정치인 것이고 국제 질서인 것이고, 그 권력의 원천인 미국의 실상이 드러난 상황인데, 이거를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그 김정석 박사께서도 이 전쟁의 시대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만일에 전쟁의 시대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그 미국과 G7,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여타 글로벌 사우스에서의 몇몇 국가들이라고 하는 것이 액터로서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런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한 전국 시대다. 그러니까 글로벌한 전국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좀 개인적으로는 지금 전국 시대를 좀 다시 좀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그 장기적인 쇠락이라고 하는 미국의 종언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을 한다고 한다면은, 미국의 권력으로 유지되어 왔던 근대 국민 국가 질서 또는 국제 정치 체제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와해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근대 국민 국가를 상정한 그러한 국제 정치 질서 자체가 지금 그것을 뭐 현실주의, 자유주의, 뭐 구성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든 뭘로 얘기하든 간에 그 어느 거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뭔가 새로운 그러한 단계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그동안의 국제정치 학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래서 현재 위기는 인지부조의 위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동아시아는 어떤가라고 하는 건데, 동아시아에는 오랫동안 비평화 국제 질서가 뭐 제 생각으로는 거의 근대 이래로 지금 계속 유지되면서 거기에 켜켜이 지금 그 비평화적인 질서들이 쌓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대만 유사나 한반도 유사의 기원이라고 생각이 되고, 일본의 연구자인 지지와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를 극동 1905년 체제라고 명명을 했고, 저는 뭐 정전 체제라고, 한반도 정전 체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삼성 교수 같은 분은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체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뭐 제국 질서 위에 패권 질서, 그 위에 냉전 질서, 그 위에 정전 질서, 이런 것들이 지금 켜켜이 쌓인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느 체제에도 어느 질서에도 이른바 동아시아에서는 주권 국가 체제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만들어 보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미완의 주권 국가 체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대 국민 국가 체제가 와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제국, 패권국, 반주권국의 문제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는 그 좀 구체적으로 대만 유사 한반도를 봐야 되겠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행위자들 중에서 저는 일본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 제가 뭐 일본 연구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발생하는 대만 유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은 이미 현존의 법체계 안에서 존립 위기 사태를 규정을 하고, 미국이 개입할 경우에 일본은 주일 미군 기지 사용을 승인을 하고 거의 자동적으로 아마 될 것입니다. 물론 사전 협의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겠지만 승인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자위대를 파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전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세계의 그게 아무리 국지전으로 그것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노력이 작동하더라도 세계의 거의 1, 2, 3위에 해당하는 그런 이 군사력이 여기서 충돌을 하게 되는 건데, 그 피해는 정말로 막중한 거죠. 그 이미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계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계산들을 들으면서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지금 대만 유사에 따른 연류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대만 국민들도, 대만인들도 그거를 고민을 한 결과, 결국에는 대만 총통선거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미묘한 그러한 선택이라고 하는 걸로 결과했다고 봅니다. 3명의 후보가 난립한 결과가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대만인들의 선택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대만인의 다수는 적어도 총통선거 결과에서는 60% 정도, 입법원 선거에서는 적어도 절반 이상이라고 하는 대만인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만 유사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으로는 있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고도 되는 현실이 아닌가라고 한다면은 현실적으로 남는 것은 대만 유사를 대비한 여러 움직임들인데 그중에서 일본의 움직임이 가장 여기에서는 두드러질 것이다. 그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른 것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일본의 군사력 확충이라고 하는 것과 미일 동맹 안에서 일본의 군사력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라고 하는 것이 정비되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반도에 그 주는 함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이러한 변화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그것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그 현실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북일 관계인데 이 지역에서 아무것도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얘기들이 지금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북일 관계인데, 저는 뭐 여러 가지 그 북한 측에서도 일본 측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그 적극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적극적인 의지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은 일본의 이른바 아베가 만들어 놓은 납치 3원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비현실적인 그런 주장이랄까, 그러한 접근 방법이어서 북한이 그걸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상당한 정도로 지금 양쪽에서는 좀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북한의 이 이른바 지난해 말에 적도적 교전국 규정이라고 하는 건데, 북일 관계에서는 부수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북한 나름대로의 그 국가 정상화 또는 주변 국가 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 북한 입장에서 봐가지고 이 주변에서 유일하게 교전국이 아닌 나라가 일본이고, 물론 현실적으로는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 전쟁의 일본 후방 기지로 이 한반도 정전 체제에 일본은 편입되어 있습니다만, 명분적으로는 적대적 교전국이 아닌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에게 접근하는 것은
이 북한의 이러한 그 변화된 틀 속에서는 상당히 비교적 쉬운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북일 관계가 강경 대치 국면에서 협상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일본 안에서 기시다가 처한 여러 가지 국내적인 상황으로 봐가지고도 강경 대치 국면보다는 협상 국면이 유리하다. 근데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뭐 다시 강조드리지만은 납치 3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과제일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의 외교인데요. 저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유사 중견국 외교가 아닌 지금 우리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뭐 강대국 편승 외교를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라고 하는 식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전혀 중견국 외교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중견국 외교의 본령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국 시대라고 한다면 전국 시대의 일웅으로 한국이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 그런데 그거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과잉 비관과 과잉 낙관입니다. 과잉 비관 속에서 약소국 생존 외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국가의 정부에도 국민에게도 있는 것 같고 과잉 낙관 속에서 강대국 주도 외교를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상황이 보여주는데 미국이나 일본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강대국이 된 것처럼 행위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묘하게도 하나로 일체화가 되어서 이른바 강대국 동맹 편승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대단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어서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전국 시대라고 하는 건 합종 연영의 시대인데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맹의 맹주라고 하는 미국도 믿기가 어려운 상황일 것이고요. 그런 상황이 하나가 있고 합종 연행의 그 주체로 나서지 못하는 동맹이라고 하는 거에 묶여서 합종 연행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그런 기회 상실의 외교가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더 중요하게는 역할 분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전쟁 수행에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전쟁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우크라이나나 가자에서 봤던 것처럼 단기전으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것이 한반도에서 떨어져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역할 분담으로서 전쟁 수행에 나설 경우에 그러한 장기전을 견딜 수 있는가? 아마 안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기회를 버리고 그러한 그 위기 속으로 스스로를 갖다가 몰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러니까 깡패도 패싸움 하는데 여태까지 보면은 뭐 영화나 이렇게 보게 되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 깡패 두목은 뒤에 있으면서 뭐 너 나가 너 나 그러면서 하나씩 앞으로 보내는데 거기에 그 하나의 그 이 뭡니까 그 저 말로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미중이나 해륙 사이에 교량이라고 하는 그동안의 외교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큰 틀로 광장 외교로 나서서 글로벌 사우스를 대상으로 한 광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A와 B 지점의 사이에 C라고 하는 지점, A와 B를 잇는 선 가운데가 아니라 A와 B의 선 바깥에다가 C라고 하는 지점을 내는 겁니다. 삼각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C라고 하는 지점에 서서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는 그런 외교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북일 수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고 러우 28 전쟁에서 중재자로 가는 것이 좋겠다. 뭐 이 정부에서는 전혀 상상하고 있지 않는 것이지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 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은 혼돈의 시대이긴 하지만 위기의 시대는 아니다. 규모는 넓고 할 일은 많다.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려라 라고 하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기정 교수님 그 진행 토론 대단히 감사드리고 잘 들었습니다. 그 정말 우리 토론을 정말 심도 있게 좀 그 할 수 있는 또 그런 토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 새삼스럽게 듭니다. 오늘 뭐 대개 한 10시 전에 10시에는 끝내도록 그렇게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우선에 두 분의 지형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김 박사께서 좀 발제자로서 뭐 하나하나 이렇게 대응할 일은 아니고 토론에 대한 좀 또 메타 토론이랄까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시간이 될 테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플로어를 오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조성열 박사님, 남기정 교수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대부분 사실 동의합니다. 몇몇 부분에 대해서만 좀 제 생각 다시 한번 좀 얹어서 말씀드리면요. 먼저 조성열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다른 부분 뭐 너무나 저랑 생각이 같고요. 시진핑의 대만 침공 가능성도 너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보다는 조금 더 비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 가능성은 좀 더 낮다고 약간의 그 정도의 차이는 좀 느꼈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이제 예로 드신 게 시진핑이 2020년에 이제 무력 사용 불사라든지 뭐 2027년에 사연임 시도하기 때문에 그 시점이 굉장히 크리티컬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북한이 어떤 남조선 평정이 조건부라고 했듯이 시진핑이 얘기하는 무력 사용 불사라는 것도 전체 맥락을 보면 무력 사용은 결국 맨 마지막에 옵션으로 좀 강조하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을 경우에 하겠다고 그 옵션 자체를 포기하면 다시 말이 안 되니까 이제 그거를 이렇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게 침공의 근거로 이렇게 자꾸 이제 많이 회자는 되지만 그 부분은 전체 맥락을 보면 어떤 대만의 독립 시도가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무력을 사용한다. 그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맥락에서 했다는 말, 마치 북한의 그 조건부 남조선 평정과도 사실은 유사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중국발 리스크라는 거, 중국이 만약에 대만 해협이나 이런 것을 장악했을 때 이제 우리 항행의 자유라든지 여기에 미칠 영향 같은 거 아무래도 우리가 우려하게는 되죠. 다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자꾸 이렇게 가정하고 있는 게 만약에 대만이 여기를 장악하게 되면 항행의 자유라든지 해상교 통로가 이제 막힌다고 조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만약에 우리 해상교통력 우리가 뭐 군함을 가지고 뭐 이럴 일은 별로 없을 것이고 결국엔 상선이 아무 위험 없이 자유롭게 통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만약 그것이 어려워진다는 거는 중국하고 관계가 적대적으로 될 때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는 숨어있는 어떤 가정이 또 있다. 우리가 한중 관계가 적대 관계로 갔을 때는 당연히 우리 해상교통로가 위험에 빠질 거기 때문에 해상교통로를 걱정한다면 더더욱이나 중국과의 관계가 적대적으로 아예 빠지는 것을 더 경계해야 하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쪽에 대만 해협이나 이런 남중국해가 어떤 중국의 세력권으로 됐을 때 그것이 우리의 모든 무역로가 막히고 사활적 이익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진짜 우리는 선택이 없거든요. 그걸 막아야 되거든요. 같이 미국이랑. 근데 그런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이런 부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남기정 교수님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몇 가지 이제 제가 쓴 단어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는 저도 남기정 교수님 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마스의 행동을 테러 행동이다라고 그 전체 행동을 그렇게 디파인하고 이 사태 자체를 그거 하나로 일원화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면 무리가 따릅니다. 이 중동 분쟁은 그야말로 뭐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굉장히 얽혀있고 여러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억압적인 팔레스타인 정책이 사실은 그 토양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테러라는 한 단어로 규정할 수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다고 테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냥 현상적으로는 테러 행동인 건 분명하고 그 테러에 또 온상이 된 것에는 이스라엘의 정책이 있는 것이고 이런 이제 다방면 이런 여러 다층적인 측면을 좀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죠.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뭐 현실주의자들이 지적하는 나토의 확장이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책임이 있다는 쪽에 저는 오히려 그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것이 아무 이유 없었는데 러시아가 단지 제국적인 팽창을 위해서 그런 그냥 뭐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침공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현상적으로는 뭐 완충 지역을 확보하는 노력이든 어떤 것이 됐던 간에 어쨌든 주권국가의 영토 일부를 차지해서 그것을 완충으로 삼든 이런 현상 자체가 그것이 아니라고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지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를 그렇게 제가 한마디로 규정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제 이 질서의 뭐 와해라든지 이 규칙 기반 질서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뭐 그 글로벌 사우스의 시각도 소개해 드렸지만 강대국은 항상 이런 식으로 행동해 왔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 강대국은 항상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하고 그것을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으로 포장해서 그것을 예전에 그 청일전쟁 때 뭐 문명과 야만으로 전쟁으로 일본이 포장했듯이 예? 미국이 또 패권을 확장할 때는 뭐 백인의 의무로 해가지고 신의 섭리로 포장했듯이 뭐 이런 식으로 강대국들은 항상 겉에는 포장하지만 실제 행동은 굉장히 그 아주 냉혹한 이익을 추구하고 그것이 막힐 때는 또 거침없이 또 힘을 사용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국제 정치의 그 모습이 예전에는 사실은 조금 잘 관리되면서 그 민낯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요즘 다시 그것이 그냥 다시 드러날 뿐이지 뭔가 새로운 질서가 무너졌고 새로운 질서가 오고 이렇기보다는 원래 있던 국제 정치의 민낯이 요즘은 그냥 가감없이 드러나는 시대가 아닌가. 저는 좀 약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토론할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뭐 정말 그 국제 정세를 다루고 또 두 개의 두 지역의 큰 전쟁을 다루고 게다가 이제 그 미중 간에 뭐 첨예하게 좀 갈등하고 있는 그런 대만 해협 문제 또 한반도 문제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토론의 주제가 너무 많은데 어쨌든 저는 시간 관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부터 좀 플로우 오픈해서 자유 토론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 분이 너무 많은 질문을 하지 마시고 좀 간단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플로우 오픈하겠습니다. 예, 지금 부산에서 김홍수 교수님도 참여하고 계시고 나종만 박사님도 참여하고 계시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김홍수 교수님 좀 오픈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대사님, 이대사님 소개받은 저는 부산대학교에 있는 김홍수 교수라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오늘 다루고 있는 주제가 너무 강범위하고, 전쟁의 시대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그 김정은 선생님께서 처음에 전쟁의 시대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는 그 전쟁의 시대가 그 어쩌면 1989년 이전에 있어서는 보다는 더 평화의 시대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시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는 이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사안들에 대해서 워낙 저도 머리가 좀 복잡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양안 관계하고 그 소위 말하는 해만 대연 문제와 한반도 문제에 저는 좀 더 관심이 좀 많았었고, 팔레스타인 문제나, 앞서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그런 쪽에서는 저는 좀 관심이 적어서 그냥 오늘 배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제가 좀 질문을 드린다면, 최근에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게, 우리 나종만 박사님하고 같이 읽고 있는 게, 그레이엄 앨리슨이 있었던 예전된 전쟁을 제가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김정수님께서 보실 때, 북미 관계가 사실은 우리가 좀 제가 이 글을 예전된 전쟁을 읽으면서 투기디데스의 함정이나 읽으면서 제가 좀 오해했던 것이 지난 500년 동안
16개 정도의 국가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 12개 정도는 전쟁을 회피했고 4개 정도가 1차 세계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충돌이 있었는데 미중 관계의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 투기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것이 부상하는 신흥국이 기존의 어떤 지배국가의 관계 속에서 충돌보다는 어떻게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그 남기정 교수님의 그 토론에서 저는 시사점도 많이 받고 현재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마지막 결론으로서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3가지에 대한 그 입장을 김정수님께서는 좀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뒤에 부분에 그 말씀을 듣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조성열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도 있듯이 투기디스의 함정이나 소위 말하는 미중 관계 속에서 요 한반도와 관련한 그 우리 김정생님의 입장, 특히 남기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입장과 관련해서 볼 때 결론 내린 3가지에 대한 그 김정생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것으로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3분 정도 질문을 받고 그렇게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또 다음 분 질문이나 코멘트 해주시죠. 예, 다른 분들 저 의견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그럼 하나 잠깐 말씀드릴까요? 그 지금 세계가 뭐 어떻게 보면 요동을 치고 있다 볼 수도 있고 과거의 질서가 이제 흔들리고 아직 새로운 질서는 지금 제대로 드러나거나 이렇게 정착이 되지 않은 일이 중간 단계, 이 트랜지셔널한 단계인데 이게 이제 얼마까지 갈 건지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어떤 그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 건가 우리가 지금 이 이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아까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또 미중 관계 러시아에 대한 어떤 대응 뭐 한반도 대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렇고 뭐 제가 또 따로 또 이렇게 책을 보거나 할 때 제일 이 국제 정치 세계 정치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또 세계를 2차 대전 이후에 세계를 근 100년 지금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이 미국이란 나라의 정체가 뭔가 이 미국이란 나라는 이 세계를 어떻게 이끌려고 하는 것인가 세계를 이끄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 힘이 자라는 최대치만큼 세계를 지배하는데 오로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나라인가 만약에 후자라면은 뭔 놈의 자유다 뭐다 가치를 이렇게 떠벌리고 하겠습니까? 또 가치가 동일한 그런 나라들을 묶어서 이렇게 늘 동맹을 만들고 진영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조금 뭐 생각이 다르고 좀 노선이 다른 나라를 적대시하고 지금 그렇게 지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미국이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고 믿는 그 네오콘이나 무슨 또 미국의 뭐이 재벌이나 보수 세력이나 이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는 몰라도 이게 이제 이게 이 그 정책으로 전략으로 이렇게 전환되면은 다음 단계는 수많은 전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게 돼 있죠. 우리가 지금 그 한 끝자락에 좀 달렸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걸핏하면 자유다, 민주주의다, 시장 경제다, 무슨 뭐 온갖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아까 그 남규정 교수가 그런 말씀하셨죠. 인지 부조화 현상을 국제정치학자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 이렇게 하고 윤석열의 지금 그 정신 세계에 작용을 미치는 미국에서 공부한 국제정치학자들의 상당수가 미국에서 배운 이론을 가지고 가치를 뭐 공유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유라는 걸 늘 그냥 그 택도 없이 이렇게 그 자기 말만 옳고 옳다는 그런 자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를 다른 면으로 보면 미국이 진정으로 세계를 리드하는 리더 국가로서 본다면은
이 자유나 민주주의는 상대편의 어떤 이질성도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미국의 직접적 이 위협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 어떤 협력하고 공존하는 체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 적어도 요 몇 년 사이는 트럼프 집권 이후 특히 바이든 들어가서는 더욱더 노골적으로 미국이 중국이 자기를 따라온 추격한다고 해서 또 추격당할지 모른다고 해서 미국이 보이는 태도는 전혀 자유와 민주시장의 입에 이렇게 내걸지만 이질성을 포용하고 그 문제를 이제 대화로 풀고 함께 공존 상생하겠다라는 어떤 태도도 볼 수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 이제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이 뭔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미국의 주류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 미국의 어떤 세계 전략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이 잘못된 길로 매우 옹졸한 어떤 인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자기 편을 지어서 세계를 이제 자기 진영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 미국의 맹주가 되겠죠. 이 소위 패도의 길로 가고 있고, 이것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대단히 옹졸하고 대단히 위험한 이 생각을 이 지향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생각, 중국이 따라오더라도 중국과 미국의 격차를 어느 정도 유지만 할 수 있으면, 미국이 더 이노베이션해서 그 격차를 자기를 안심할 수 있는 정도로 유지할 수 있다면은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노선은 선택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늘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 박사님 혹시 좀 고민하신 게 있으면 좀 들려주시고요. 오늘 토론자로 나오신 분들도 이 문제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다음 분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 질문하겠습니다. 저 김기봉입니다. 예, 예. 김 교수님, 예, 예. 저기 남기정 교수님 굉장히 상상력 있는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성경영 이사장님이 정말 상상력이 필요한 시대라고 그러셨는데, 결국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게 이제 상상력인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상상력을 발휘할 것인가. 근데 이제 상상력의 자유는 있지만 정말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역사의 정원의 정원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혼돈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 질서가 끝났거나 아니면 후쿠야마 얘기대로 칸트든 헤겔이든 하나의 세계사를 보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끝났다. 완전히 새로운 게 생겨나야 된다. 이걸 저 카오스라고 혼돈이라고 말씀하시고, 혼돈은 위기하고 차원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의 세계 질서를 보는 기본 관점이 베스트팔렌 체제인데, 국민국가 체제인데, 국민국가라는 이 질서가 깨졌다. 굉장히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혼돈이 끝난 다음에 지구판 전국 시대가 끝난 다음에 어떤 천하통일이 이루어지고 어떤 세계 질서가 있는가 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역할이 북일 관계의 촉진자가 된다든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중재자가 된다는 우리 역할까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세계 질서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상상력은 굉장히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건 할 수 있는 우리 전략이 뭔가, 만약에 그게 있다면 그게 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한 분 더 받고 또 한 번 그 발제자나 토론자의 답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철 교수님도 들어와 계시네요. 혹시 질문 계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성철 교수님이시죠? 송성철 교수님. 음이 꺼져 있습니다. 음이 꺼져 있습니다. 송 교수님. 음이 꺼져 있습니다.
소리가 소리 좀 아, 예. 얘기하세요. 지금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질문은 저기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또 다른 분, 저 간단한 질문이요. 우리 박 차관님, 예, 예. 네. 그러니까 뭐 전 아예 잘 모르는 부분이고 한데요. 최근에 그 호주 총리를 지냈던 케빈 러드라는 분이 쓴 책을 보고 있거든요. 네, 이 책인데 예, 예, 다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전공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전쟁을 피하는 것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해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러한 접근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네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답을 하고 그 다음 라운드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석 박사님 혹시 네. 여러 질문들이 있으셨는데 제가 어떤 질문은 정확하게 질문의 그 핵심을 잘 파악 못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좀 그냥 다 같이 묶어서 비슷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미중 간의 이제 강대국 경쟁이 이것이 핵심이고 그런 와중에 도대체 미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이런 행동들을 하는가 뭐 이런 말씀 있으셨는데요.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꼭 필연적인 것은 아니고요. 뭐 말씀하셨다시피 1, 2차 세계대전 때는 이제 그 세력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그게 결국엔 전쟁으로 귀결됐지만 또 전쟁 없이 패권이 교체된 사례도 역사 속에는 있으니까요. 그것은 뭐 미영 간의 패권 교체도 그랬고 또 냉전도 전쟁 없이 열전 없이 또 종료가 됐고 뭐 이렇듯이 꼭 예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번에 미중 경쟁도 전쟁 없이 어떤 식으로든지 이 결말이 나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때 나오는 것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케빈 러드도 그렇고 뭐 조절된 경쟁 이런 말씀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중국에서도 좀 노력할 부분이 있지만 특히나 미국이 이 떠오르는 중국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기존 패권국이니까 미국이. 근데 여기에서는 기존에 보였던 미국의 방식대로는 가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아까 말씀하셨던 네오콘들처럼 미국의 가치, 이데올로기, 시스템대로 세상을 바꿔보려는 이런 욕구들, 이런 열망들, 필요하다면 거기에 폭력을 써서라도 이렇게 하려던 뭐 이런 것들이 그 부작용이 이미 충분히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는 이제 현실주의자들의 여러 가지 자아 비판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중 경쟁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그거 같아요. 결국엔 타협이 가능하다는 생각. 그러니까 너무 심한 비관주의에 빠진다거나 굉장히 어떤 도미노적인 한 번 물러서면 끝도 없이 이제 물러서야 되고 뭐 축출될 것이고 중국 중심의 질서에 살아야 되고 이런 식의 어떤 사고들, 굉장히 제로섬 식의 어떤 마인드, 결국 이제 이런 것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 여러 현실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 미소 냉전처럼 그 세력권에 산발 밀리면 완전히 이 어떤 큰 지구적인 패권 경쟁에서 밀려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지점에서 지금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미중 경쟁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미국이 그럴 여지가 있다고 지금 지적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타협이나 공존을 얘기하는 현실주의자들은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자신의 세력권을 더 넓힐 수는 있겠지만 그게 미국의 지위를 그렇게 미국의 어떤 이익을 사활적인 이익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좀 냉정하게 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너무 조바심을 갖고 강박관념에 지금 사실은 아직은 미국이 지금 지금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는 이제 이런 마인드셋을 바꿀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이제 중국의
경제적인 어떤 그 성장이 약간 둔화되고 있잖아요. 이거와 관련돼서 한쪽에서는 이게 중국 피크론이라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중국이 이제 정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한 행동을 이게 더 촉발할 수 있다라고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이 옛날에 예측했듯이 완전히 미국을 압도하고 미국을 제끼고 세계 제일의 패권국이 되고, 이런 예측은 난 이제 좀 주춤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도 약간 조바심을 덜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중국도 또 무리하게 완전히 미국을 축출하고 막 동아시아의 서태평양에서의 패권을 구축한다, 이런 정도의 욕심을 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지금 이 세력 균형의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구조 속에서는 어느 정도 어떤 지정학적 대타협이라든지 어떤 공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날 여지는 앞으로는 좀 있지 않을까, 뭐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기정 교수님, 혹시 그 김기범 교수님이 그 질문하신 이런 국가 체제 정원이랄지 또 한국이 중재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 혹시 좀 코멘트 할 수 있을까요? 남기정 교수님. 저한테 질문하신 건가요? 그렇죠. 예, 제가 지금 좀 약간 정신이 없는데 제대로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상상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였던 것 같고요. 거기에서 뭐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도 어떤 전략적인 그런 지점을 마련할 수 있는가, 뭐 이러한 질문이었던 거로 제가 이해합니다. 근데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긴 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근대 뭐 이게 뭐 탈근대로 가는 것일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른바 근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 놓은 뭐 웨스트팔리아라고 해도 좋고요. 그 근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일단 다 의심해 보는 게 필요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근대가 아닌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들춰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뭐 역사나 인문학하고의 대화가 저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역사나 인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사회과학적인 그런 어떤 틀을 가지고 좀 그 지혜를 좀 제공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하겠고, 그거를 그 그거를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마 르네상스가 아닌가요? 그것이 아마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어 그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라고 하는 것도 일단 다 의심해 보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미국이 말하는 거 일단 다 의심해 보자. 반미는 아닙니다만 미국이 말하는 거 일단 다 의심해 보고 아닌 거로 일단 생각하고 좀 뭐 좀 그 상상해 보자라고 하는 게 지금의 하나의 방법론이자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파워라든지 뭐 그랬을 때 그 파워의 구성체로서 국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글쎄요, 뭐 목에서 이래로 만들어진 그런 현실주의 국제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은 이른바 중견국이라고 하는 개념도 완전히 새롭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고, 중견국의 크기나 능력이나 규모나 이런 것들을 사고하는 것도 그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랑은 전혀 다르게 규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컨대 뭐 저 코로나 상황에서 제가 생각했던 거긴 합니다만, 이른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그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걸 다 시험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 거기에 굉장히 무력하고 약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 중국 뭐 이런 나라들 포함해 가지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른바 중견국이라고 제가 생각되는 그러한 나라들은, 그러니까 살아남은 나라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제대로 대처한 나라들이 다 중견국인데, 그게 아마 이 지정학적인 사고를 벗어나서 존재하는 강대국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 이 거리나 규모나 크기라고 하는 걸로 상상하는 대국이 아니라 시간에 얼마나 잘 대응하는가라고 하는 거에 그 체제, 국가 이걸 갖추고 있는 나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을 바로 중앙에서 뭐 한편으로는 컨트롤도 좀 하지만은 그 효과를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는 체제. 그게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그런 체제인데, 그 뭐 이거 국제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근대 국민 국가라고 하는 것도 30년, 유럽에서 30년 전쟁을 살아남은 나라들이 만들어낸 체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의 국가를 만들었던 것이고, 근데 코비드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국가를 그 가장 어떤 국가가 살아남는가라고 하는 것을 시험한 것이고, 거기에서 한국, 일본 포함해서 어느 정도 했던 건데, 그게 가장 적정 규모의 가장 그 시간에 대응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놨던 나라들이고, 이게 아마 뭐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강대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매트릭스를 보게 되면은 중국이나 미국 정도의 힘도 가지고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발휘하지 못하는 왜소한 그러한 외교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근데 그런 게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건데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데가 제3의 지점이라고 하는 데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럴 때 이제 혼자 나가려고 하면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같이 나갈 수 있는 국가들 몇 개를 만들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중원으로 있는 것이고 별로 적극적으로 나와가지고 자꾸 친구들 만들게 되면은 뭐 미국이랑 동맹 같은 우리가 당장 파괴할 건 아니니까. 그리고 미국도 지금 다급하니까요. 뭐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갖다 설득할 수 있는 힘은 있을 것이고 뭐 그런 정도에서 일단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한 분만 질문을 받고 그 자유 토론은 마감하도록 잠깐 하겠습니다. 시간이 말해도 될까요? 예, 여보세요? 예. 허인혜 선생님입니까? 예, 허인혜입니다. 예. 예,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그 자리에서, 교수님들 자리에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쭉 교수님들 토론 보고 최근에 여러 뉴스를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팔레스타인 전쟁 두 개의 전쟁의 명확한 과정은 팍스 아메리카나의 일방적 주도 시대는 이제 끝난 것이 확인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재의 정부 여당과 야당이 이런 정세 인식을 하는 데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87년 이후에 대의제 민주주의를 운영해오는 과정에서 한계가 명백히 드러나서 정부 여당과 야당의 대의적 민주주의의 이 수기적 정책 설정과 실행에 심각한 한계가 드러났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팍스 아메리카나의 일방적 주도가 끝난 시대에 국가와 민족, 민중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외교 정책이나 안보 정책을 만들어내는 힘을 우리 교수님들의 토론에서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합리적 의견들을 모으기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같은 목요 포럼의 이런 토론 내용들이 보다 확장된 영역에서 공유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모색을 교수님들이 앞장서시고 저와 같은 시민사회 운동 단위도 적극 협력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허인혜 선생님께서 좀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아유, 격려가 아니라 동참과 심부름의 말씀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허인혜 선생님 방금 코멘트는 그렇게 저희들이 다 같이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오늘 그 시간이 좀 이제 10시 10분이 돼가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 이 정도로 목요 포럼을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금년